사대성 vs 주체성 3&. 신은주. 사대란 강자를 섬긴다는 의미로 중국 주나라 BC 1046-256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맹자와 양해왕의 대화에서 이웃나라와 사귀는 길,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맹자는 있습니다. 슬기로운 이만 소국으로 대국을 섬길 수 있습니다. 중략 대국으로 소국을 섬기는 자는 하늘을 즐기는 자요. 소국으로 대국을 섬지는 자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니 하늘을 섬기는 자는 천하를 보존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나라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 말에는 그냥 소국이 대국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상호 섬김을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 질서를 안정하게 유지하려는 맹자의 거시적인 해안이 담겨 있다. 대국이 소국을 대하는 것은 이너짐, 자애적 도리로, 소국이 대국을 대하는 것은 지혜를 갖춘 예의 매너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알아서 긴다라는 말처럼 사대를 단지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을 더 많이 가진 나라에 굽실거리며 국권을 보존하고 유익의 부스러기를 챙기는 일그러진 섬김으로 오해하고 정책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사대라는 말을 이해한다면 사대성이 주체성과 부딪힐 이유는 없다. 사대란 평등한 힘을 갖지 못한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상호 유익을 추구하는 방법일 뿐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힘의 논리에 저항하지 못하고 주체성을 상실하면 사대로 끝나지 않고 더 큰 힘에 흡수되어 자아를 상실하고 만다. 우리의 정치 외교적 사대는 열강의 쟁투와 침탈 속에서 자국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했고 어쩌면 최고의 지혜였을지도 모른다. 고려와 조선의 많은 왕들과 백성들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사대와 주체 사이 힘겹고 위험한 줄타기를 하며 나라를 지켜왔다.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사대성과 주체성의 문제는 비단 정치 외교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화예술에서도 사대성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다른 사회의 문화예술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자국이나 자기 지역의 문화예술을 평가절하고 발굴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지 못하는 태도가 문화사대주의다. 문화사대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 등 외부 사회의 문화예술을 동경하면서 생겨난다. 언어와 같은 소통 방식, 의식주를 포괄하는 생활 방식 등 삶의 전반에서 남의 것을 의식 없이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외래 문화예술이 대중들의 일상과 예술가들의 의식 속에 파고들고 있다. 롤랑 바르트롤런드 바스스 1915-1980는 문화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환경의 다름과 차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서구 사회가 다른 곳의 미개발 국가의 문화를 폄훼하고 그 문화권의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비 스트로스 클로드 리바이 스트라우스 1908-2009 또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체계적이고 수학적인 윤리와 도덕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며 서구 문명의 우위성에 대한 오만한 주장을 해체해버렸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자기 문화의 우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문화를 선진한 것, 우등한 것이라 믿고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을 뿐이다. 그 무리들이 자기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잃어버린 문화 사대주의자들이다. 흔히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문화적 사대성의 토대를 둔 모방은 창조로 이어지지 않는다. 추종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것에 대한 맹목적 지향,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차별화에 대한 욕망에 기인한다.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에 문화 사대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이고 평택이라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날마다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외국인들과 만나서 소통하며 일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자신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려는 의지가 문화 주체성이다. 문화 주체성은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라는 자문화 중심주의와는 다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와 소통 가능한 언어, 공감하고 마음을 모으고 나누는 방법을 찾아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 주체성이다. 우리 평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히 타인의 것을 모방하며 그것을 세계화라고 주장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평택의 특성을 찾아서 담아내는 문화 주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진부한 글로벌 vs 신박한 로컬사. 지금은 누구나 원하는 삶을 위해 세계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하고 정주해서 살 수 있는 시절이다.
생존을 위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초원을 찾아 이동하던 경제적 유목민은 이제 생존 그 자체뿐 아니라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이유로 유목적인 삶을 살거나 디아스포라가 된다. 정보통신과 운송수단의 발전은 이동과 정주의 선택지를 크게 확장시켰으며 글로벌화라는 말 또한 사람들의 지리적 이동을 전제한다. 글로벌화는 서로 다른 문화예술과 생활 양식의 접촉과 갈등, 그리고 화해와 융합이라는 긍정적인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것을 섞어버리는 대통합의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이상을 담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글로벌화의 근사한 청사진 뒷면에는 정치, 경제, 문화, 권력에 대한 무서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리즘을 외치는 나라는 저개발 국가가 아니다.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원료, 노동력, 시장이라는 산업 발전의 3가지 필수 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개발, 선진국의 경제적 전략에서 출발했다. 저개발 국가의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해서 생산한 상품을 내다 팔 수 있는 시장 확장이 글로벌화의 핵심이다. 이 말이 가장 유행했던 시기는 1980년대였다. 당시의 경제 논리는 값싼 원료와 노동력, 그리고 기계 자동화와 제품의 평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었다. 많이 팔기 위해 글로벌 세계의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글로벌리즘 주의로 BALISM은 개별 국가 단위를 초월하여 세계를 하나의 통합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이기적인 허위성을 담고 있었다. 이유유럽 공동체, NAFTA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주의와 요즘 심각하게 세계를 흔들고 있는 미국의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세키 히로노가 10여 년 전에 그의 저술 글로벌리즘의 종언에서 주장했듯이 글로벌리즘은 이미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진부한 용어가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의 필요 때문에 글로벌화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글로벌이 특징으로 하는 현대화 세계화 표준화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 양식이 특징을 잃어버리고 삶 자체가 대량 생산된 제품처럼 유사성에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에는 대규모의 미군 기지가 들어서고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이 도시 중심의 자리를 잡았고 평택항 평택당 진항이 세계 물류의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군사 기지와 산단뿐 아니라 시장, 농촌 마을 구석구석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글로벌화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환경이 되었다. 사람들과 함께 들어온 문화가 우리의 문화에 자극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자원의 특징을 희석시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화 창출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금 여기 평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의미 가치를 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만의 새로운 문화 자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로컬화란 지역의 자연 자원과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들어내는 최신의 가치를 포함한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모든 생활 조건을 현재라는 그릇에 담아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글로벌 현상 속에서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신박한 로컬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성과 평준화에 의존하는 식상한 글로벌에서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정하는 역동적이고 즐거운 로컬로의 전환이 가능한 곳이 바로 우리 평택이다. 지역 주체들의 현재성과 장소성에 대한 바른 인식은 독창적인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가는 로컬 지역화 주된 전략이다. 진정한 로컬화는 외부 유입을 환대하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편향성 없는 다양한 관점에서 주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소수가 아닌 지역 주체들이 다 함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협력한다면 보다 쉽고 보다 멋지고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평택만의 문화예술이 풍성하게 살아 움직이는 로컬화가 가능할 것이다. 문화예술 생산자 vs 향유자 O&D 신은주. 현재는 공급 과잉의 시대다. 생산자는 물품과 함께 필요를 만들고 수요를 창출해야만 한다. 편의성보다는 차별성과 동질성을 교묘하게 조합하여 소비에 대한 열망을 부추긴다. 소유하고 사용하는 많은 것들은 생산자와 새 것이 좋은 것이라 믿는 얼리어답터에 의한 광고와 설득의 산물이다. 과잉 생산은 과잉 소비를 낳고 인간은 소비 기계가 된다. 생산과 소비의 확대가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 아래 자원은 고갈되고 우리는 서로를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 내몰며 갈등과 단절을 자초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정말 위대하다. 이러한 발전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을 모색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과 결핍에만 함몰되지 않고 공감과 소통과 공존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색이 바로 문화예술 생산이다. 물적 과잉 속에서 소진되고 상실되는 자아를 추스르기 위한 처방제가 문화예술이다. 문화예술은 인간 고유의 감성과 지성을 개발하고 자기 존중과 자기 가치를 고양시키는 필수 영양제다. 또한 온갖 몰이해와 갈등에도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정신적 비만을 가져오는 물적 포만감에 저항하는 강력한 면역력 강화제다. 문화예술은 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심적 정신적 성장과 건강에도 관여한다. 개인과 사회의 심적 정신적 영양제나 면역력 강화제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문화예술 생산자라 한다. 문화예술 생산자는 정신적 필요와 가치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예술 생산은 가진 것, 성취한 것, 재능에 대한 과시나 자랑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삶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존재와 삶을 성찰하는 산책의 길을 만드는 작업이다. 문화예술 생산은 의미 생산이다. 문화예술 생산자는 모든 물적 발전에 대한 의미를 가늠해보고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 생산자는 물품 생산자보다 더 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일반 상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문화예술 생산자도 수요를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물품의 용도와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상품은 사장되고 만다. 문화예술 생산자도 자기의 창작품에 대한 수요, 향유자를 함께 개발하지 못하면 의미 가치는 창출되지 못한다. 이제는 어떤 것도 만들어 놓기만 하면 팔리는 시절이 아니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다. 문화예술도 이미 과잉 생산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아무리 훌륭한 창작물이라 할지라도 창작자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취미활동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로서 문화예술 생산자라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향유자를 의식해야 한다. 문화예술 향유는 참신한 창작물의 사회적, 개인적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향유란 무엇인가를 즐기고 소유한다는 의미다. 어떤 대상의 물적 정신적 가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적용하며 그 가치를 체험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생산자는 향유자의 삶에 필요한 정신적, 심적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향유자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모든 창작물은 생산자와 향유자가 속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향유되기 때문이다. 개인적 서사나 주장일지라도 향유자에게 전달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향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가치를 지닌 문화예술 생산으로 볼 수 없다. 문화예술 생산은 소통 생산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예술의 궁극적 지향점은 소통이다. 소통은 개체들의 다름과 차이를 재료로 하여 동떨어진 단절의 틈새에 접점을 만들고 연결하여 교감의 교각을 건설하고 공감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예술 생산자는 단절을 가져오는 다름과 차이를 변화와 확장의 기회로 전환하며 풍요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길잡이로서 역할을 한다. 겉이 아니라 속, 자기 존재와 삶의 의미를 규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예술은 의미 가치 생산이며 향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예술 향유는 예술을 매개로 자기 존재의 내적, 외적 결핍을 깨닫고 위로하고 채우는 활동이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일상의 의미 가치를 찾아보며 자기 존재의 좌표를 확인하는 활동이 문화예술 향유다. 문화예술 생산자는 인간애와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타자의 조건과 상황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 고민하며 소통의 단서를 찾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문화예술 향유자는 개인적 사회적 결핍을 느끼며 그 공허를 채우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다. 향유자가 없다면 문화예술 생산은 색동옷 입고 금은밤을 걷는 것과 같다. 문화예술 생산자와 향유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서로의 행복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평택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예술과 인간 6. 자연이 신의 산물이라면 예술은 인간의 산물이다. 자연과 예술은 인간 삶의 필요에 따라 그 가치를 논할 수 있는 대상이다. 자연은 인간의 삶의 필요를 위해 착취를 당하고 예술은 인간 존재의 정신적, 실제적 필요를 위해 무한 확산 양산되고 있다. 자연은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예술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누구나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시절이다. 예술 활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5사람 중 3명은 그림을 그리고 10명 중 3사람은 시집이나 수필집을 내는 것 같다. 해마다 지인들이 보내오는 전시회 화집 또는 시집과 수필집이 적어도 10여 권은 넘는 것 같다. 이제 예술은 모든 사람이 표현하고 소통하는 도구가 되었다. 예술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에서 출발하지만
자연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예술은 자연을 이상화하거나 재해석하는 인간의 이성적 창조 행위라 했고, 헤겔 또한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표현이며 인간의 의식적인 이상의 구현이라고 했다. 레비스트로스는 내가 한때 심취했던 야생의 사고에서 예술은 자연의 본능을 넘어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며 자연의 본능과 질서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부여한 규칙과 의미라고 한다. 예술은 인간 집단의 문화적 코드 안에서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 집단 내에서 자연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인간 사회의 상징 체계이다. 상징이란 어떤 개념이나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이나 이미지 또는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카시러는 인간을 상징을 만드는 동물이라고 했다. 언어, 종교, 신화 등은 대표적인 상징 형식이다. 예술도 당연히 상징 형식 중 하나다. 인간이 세상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며 예술 또한 예술가가 만든 상징이다. 예술은 언어, 종교 등과 같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하나의 상징 형식이다. 그러므로 예술은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한다. 예술의 간접성. 같은 문화권에서 탄생한 예술이라 해도 그 의미 해석은 작품을 보는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예술가의 상징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예술의 다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하나의 문화권 내의 총체적인 시대 정신과 시대를 초월한 인간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예술의 초월성. 예술은 인간 고유의 본 모습과 그 가치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내놓는 활동이며 이런 활동은 인간 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예술은 인간의 자기 만들기이다. 현재의 예술은 너무나 다채롭고 다양하여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과 사유 방식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예술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예리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예술의 가치를 가늠해보기 위한 캐논과 같은 공통의 기준, 규준이나 규범은 무시되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나 표현 방법을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 예술 행위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고 원하기만 하면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가능한 활동이 예술이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비평에 있어서도 개인의 취향과 안목, 그리고 피평가의 윤리적 도덕적 의식에 의존하게 되었다. 누구는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다른 누구는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술은 개인의 취향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보편적 당위성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개인의 주장과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는 형식 실험이 난무한다. 그 속에서 호소력을 갖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기관이나 기업 또는 부유한 개인 소장가나 후원자를 만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술을 훌륭하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예술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고유한 본질적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이라는 표현의 도구를 이용하여 펼쳐지는 개인의 고만고만한 서사는 예술을 단순한 자기 표현과 볼거리로 오인할 수 있다. 예술이 여가와 취미의 영역으로 저변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개인의 삶을 성찰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런 저변화와 동시에 예술 그 자체의 가치를 심화 확대하는 전문성을 중히 여기며 그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한 볼거리로서의 예술, 재미로서의 예술을 지향한다면 창의성이라는 추상적 함정에서 빠져 형식의 피상적 차이 생산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창의와 새로움이 예술의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의미 없는 낯설문 충격은 줄 수 있으나 의미 부재나 왜곡으로 의미 전달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창의는 의미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며 그 차이에서 낯설음을 경험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리듬과 균형을 생성하는 것이 예술의 진정한 창의성이다. 왜냐하면 예술 활동의 본질은 단순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다른 인간들과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양적 과잉이 가져오는 예술적 카오스, 예술적 엔트로피로 인한 소통의 단서를 찾아내고 예술의 진가를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거대 담론이 사라진 예술의 현장에 개인의 서사가 가득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 누구의 심층 깊은 곳에도 자리 잡지 못하고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다.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있게 전달되지 않고 오래 기억되지도 않는 예술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소외된다. 예술은 인간의 본능이며
인간 본성의 보편적 활동으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다. 약 23,000년 전 원시 시대 사람이 무딘 도구를 사용해서 만든 11cm 크기의 작은 돌. 조각이 AI 시대에 여전히 감상의 대상이 되어 재해석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 의미가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상징적 수단이며 감정과 사고의 상징적 표현이다. 그 상징은 시대와 이해의 주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다의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예술은 한마디로 자연을 재료와 영감을 도구로 삼아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상징화하는 창작행위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다른 인간에게 자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소통을 위한 상상체계이다. 많은 학자들이 멋지고 어려운 문장으로 예술을 정의했지만 그 핵심은 단 세 가지다. 인간에 의한 것이고 자연인간 포함을 재료와 영감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이 무목적 목적성을 갖는다면 예술은 목적성을 갖는다. 칸트와 다른 견해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 표현이 전달하는 다양한 의미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징으로 만들어내고 그 예술품을 보는 사람들은 그 예술품을 보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술가가 의도한 내용 그대로 의미를 알아내고 공감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술 작품이라는 상징은 다양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는 사람의 사고를 확장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창을 열어줄 수 있는 예술을 훌륭하다라고 한다. 예술이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몫이다. 즉 관람자의 몫이다. 롤랑 바르트는 예술 작품에는 고정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상자는 자기 해석의 자유를 갖는다고 한다. 그래서 감상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한다. 감상은 단순한 반응과 이해가 아니라 작품의 의미를 보는 사람의 주관, 자기 경험, 상황에 의해 새롭게 구성하는 작품의 공동 창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술은 보는 사람, 관람자에 의해 완성된다. 자연에 대해 아는 게 없다.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예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자연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바라보고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의 감정의 변화를 의식하며 나름대로 의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예술 감상, 예술 향유인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창작자와 그 창작물의 향유자가 만들어내는 이중주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술을 할 수밖에 없다. 자기 존재를 의미화하고 공유하고 연대하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른 의미 존재와 소통함으로써 쾌, 즐거움을 경험하며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단순한 자기 표현과 자기 만족의 산물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서로를 향한 말 걸기이며 배려 있는 안부다. 예술이 사회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소통을 시도하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어야 한다. 그 선물에는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한 깊은 사유와 배려가 담겨야 하지 않을까.